그 월급에 잠이 와?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 9월급에도 아이 막히네. 오랜만에 하니까. 9월급에도 잠이 오게 해드리는 방송, 머니스토리 TV, 뭉치 양성민 씨와 에셋 아빠 모셨고요. 저는 포트인 표 대표입니다. 아, 잘하시네. 아, 좋습니다. 네. 네. 하세요 혼자서. 예전에 꿈이 아나운서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맞습니다. 아나운서 꿈이었던 적이 있는데 꿈만 아나운서였고 그때는 철이 없어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니스토리 TV를 통해서라도 그 아나운서 꿈을 이제 펼쳐보려고 노력 중이네요. 표 대표님도 한 번씩 방송 출연하시죠? 합니다. 얼마 받아요? 그게 모르겠네요. 우리 엘세다파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광고를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지 거의 돈을 주지 않던데.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이런 게 뭐 밝히면 안 되는 건가? 좀 뭐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있죠. 그죠? 예, 참고로 저희 TV는 방송이 없습니다. 지난 시간이 뭐였죠? 이제 맞벌이 부부 소비 심리였는데요. 이제 오늘은 좀 연장선상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소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인지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좀 실무적인 부분을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좀 지난 시간 방송을 좀 듣고 나서 뭐 주위에 좀 반응들이 있으시던가요? 저는 아내가 늘 들어주고 있는데 첫사랑 얘기 잘못했던 게 함부로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근데 이제 맞벌이 부부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이제 뭐 에살 아빠님이나 표 대표님 맞벌이는 아니시잖아요. 네, 저희는 아닙니다. 나름 자기 집에서 본인 스스로들은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, 근데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료라든가 뭐 방송 출연료라든가 가끔씩 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거든요. 이게 비정기 수입입니다. 비정기 수입.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보상 심리 있죠. 이걸 되게 관리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온 수입은 나름 열심히 관리를 잘 하려는 성향들이 있는데 약간 비정기적으로 딱 들어오는, 이를테면 한번 보세요.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은 나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휴가비가 나왔어, 내지는 보너스가 나왔어.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꽁돈 약간 이런 생각 들고 나에겐 선물이 필요해 이런 거 있죠. 이러다 보니까 약간 쉽게 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사실은 그런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전 시간에 표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심리적 요소,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, 제가. 정말 저도 이제 뭐 컨설팅을 하고 고객분들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지만 제 스스로도 정말 심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표 대표님이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연장선인데요. 당연히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되시는 분은 타고나신 거죠. 타고나신 거니까 그분들이 저희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. 뉴욕에서 인천공항 들어오는데 비행기가 본 궤도에 있는 게 단 1초도 없대요.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맞춰가면서 간다는 것처럼 소비관리 어려운 거 당연한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또 한 번 힘 받으시고 또 해나가고 뭐 이런 게 소비관리 아닐까 저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. 한 7년 된 차를 이제 신차로 바뀔 때가 됐어요. 그래서 장화용을 구입하는데 약간의 돈 문제가 있습니다. 여기 오늘 패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해보세요. 첫 번째, 나는 차는 교통수단일 뿐이고 신분의 상징이 아니니까 내 경제력에 맞는 소형차 구매하고 나머지는 은퇴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. 자, 두 번째, 차는 나에게 의미 있는 구매 수단이다. 적절한 중형차를 선택하고 내 예산 안에서 최대한 옵션을 충분히 장착한다.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소비 생활을 줄인다. 세 번째, 차는 내 자신을 뜻한다. 최고의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투자나 저축도 당분간 중지하고 차 구매에 돈을 사용하고 올인한다. 자,
우리 에셋 아빠는 어떤 스타일이십니까? 저는 2번 같아요.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차는 좀 안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예산을 벗어나는 형태로 의사 결정을 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소형차를 구매하면서까지 이제 은퇴를 위해서 투자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고 예산 안에서 최대한 옵션을 장착한다. 뭐 이 정도가 저한테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잘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저는 없어가지고 소형차. 저도 뭐 한 2번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뭐 재무 상담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청취하시는 분들도 1번이라고 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번을 막 골라서 좀 의외다 생각하실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3번을 했다라고 해서 저 사람 미쳤다 저런 생각 가지면 망한다 뭐 이런 생각 저희가 갖나요? 보편적으로는 가지 않거든요. 그럴 수 있지. 차를 좋아하면 뭐 이런 생각들 가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하나의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드는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 어떤 결정도 하실 수 있는 세상을 저희가 사는 거예요. 근데 통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는 어떤 걸 저희가 통으로 놓고 한번 볼 수 있냐면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미국 사람들 차 되게 좋아하잖아요. 차가 되게 꼭 필요하고 생활하는데도. 근데 미국 사회에서 평생 버는 돈에 차에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20%가 넘는답니다. 그리고 그게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래요. 평생? 네.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차값이 미국이 우리보다 싸거든요. 기름값 장난 아니게 싸거든요. 그럼 대한민국에서 차를 쓴다는 건 아마 20% 이상이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러면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죠. 내가 평생 번 돈에 20%나 내 이 차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인가? 나 노후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생을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놓고 보면 선택과 집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. 두 번째 소비 관리 잘 안 되는 이유는 다음 장 저희가 잠깐 보면 이런 걸 둘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사회에 좀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겁니다. 보시면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에요. 직장인들의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.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.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갖는다. 근데 월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다. 그리고 2000cc 이상 자가용을 몬다. 1억 원 이상은 예금 잔고가 있다. 연 1회는 해외여행 간다. 그러면 중산층이라고 다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. 어떻습니까? 이 정도면 중산층 맞나요? 뭐 관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. 예.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아이 키우는데 문제 없고 그다음에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이런 형태가 얘기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럴 듯합니다. 예. 근데 제가 트러스턴 연금교육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. 미국의 중산층을 한번 보십시오. 이게 공립학계에서 이러면 중산층이다라는 가르치는 내용인데 첫 번째,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다. 두 번째, 페어플레이를 한다. 세 번째,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. 네 번째,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다. 다섯 번째, 정기적 비평지를 받아본다.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요? 예. 근데 저희가 이제 삶을 놓고 볼 때 저희 한국의 중산층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돈이에요. 돈, 소비 이런 개념이라면 미국의 삶에서의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이슈가 됩니다. 저게 공립학교라서 그런 거 아닌가? 사립학교는 틀릴 것 같은데. 근데 방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보면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보면 이제 돈 얘기를 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내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를 가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또 너무 돈 얘기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좀 매력이 좀 그렇더라고. 사실 오히려 이제 책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도 좀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좀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. 얘기 들어보니까. 그래서 우리 방송이 돈 이야기 적당히 섞어서 하잖아요, 맞죠? 이게 저희가
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살면 행복할 거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답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한번 던져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돈에 대한 기준도 세우고 소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막는 대상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구냐면 저희 외부 세력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텐데요. 예. 자, 저는 소비한다고 생각하죠. 근데 그렇지. 저희가 가만 보면 소비 당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예? 구체적으로. 예를 들면 저희가 마케팅 좋은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 어느 기업에서 마케팅을 잘해서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. 근데 어느 기업이 마케팅을 해서 자기네들 물건을 사게 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샀었을 때 이 가정이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 가정이 이걸 사는데 혹시 이 가정에 비슷한 게 있는 게 또 사시는 건 아닐까? 이 가정이 이거를 사는 건 과소비가 아닐까라는 걸 기업에서 생각할까요? 안 한다는 거죠. 아쉽지. 네, 무조건 사시게끔 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게 정당화되는 거고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크다라는 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소비하는 건지 소비 당하고 있는 건지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저희 동네 교보문고가 하나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서점이 들어오니까 되게 좋겠구나 했더니 들어가 봤더니 서점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떠냐면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제주도 이제 숙박 시설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요. 그럼 제가 그 후에 어떤 검색 포털을 이용하더라도 계속 걔네들이 따라다닙니다. 보시듯이. 그러면 계속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. 제주도 간다고 그랬잖아. 안 갔어? 이제라도 가야지. 싼 거 나왔어. 이게 기회야. 막 이러고 계속 물어보니까 저는 그 소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소비를 하게끔 쭉 구성되어 있는 그림에서 저희는 소비 당하기 십상이다라는 거 한 번 또 생각하셔야 되고요. 제가 얼마 전에 본 BBC 다큐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는 당연히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계획적 진부화. 네. 계획적 진부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그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는데 일단 계획적으로 아주 좋은 걸 주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이제 중간에 바꾸게 만드는 뭐 그런 뉘앙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비슷한 맥락으로 잘 맞추셨습니다. 역시 전문가세요. 그러니까 진부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로서는 전구를 하나 사더라도 한 5년 쓸 수 있는 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계획적 진부화라는 건 그거 한 1년만이면 필라멘트 깨져서 못 쓰게 만든다는 거죠. 다시 사게끔.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? 기업들이 담합을 해야죠. 어느 기업은 1년에서 끝나는데 어느 기업은 5년짜리면 소비자는 당연히 5년짜리 살 테니까 다들 비슷하게 수명을 맞춘다는 거죠. 그리고 저희가 프린트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프린트에 쓰는 토너가 다 달지도 않았는데도 프린트 장수를 체크하는 것들의 장치를 넣어서 한 2,000장 정도 돌아가면 토너가 없다고 사인이 뜨게끔 한다.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연구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.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. 실제로 보면 LTE가 그 진짜 LTE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미 그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미 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되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제 데이터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마치 이제 그런 것을 뜻하시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 안에서 다시 본인이 소비 중심돼서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각오하셔야 되는 거죠. 안 그러면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. 우리 방송도 똑같잖아요.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까주잖아 지금. 그런 거죠? 네, 알겠습니다. 이어서 하시죠.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을 좀 봤어요. 외부에서 소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쭉 봤는데 이제 그럼 내부적인 요소를 저희가 살짝 봐야 되는데요. 저희 뇌만 이제 다 오픈되면 뭐 상담 심리 이런 것도 다 없어진다고 제가 그 심리대학원 다닐 때 그런 내용들을 배웠는데요. 뇌가 조금씩 오픈이 되고 있죠.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기계 중에 하나가 fMRI라는 기계예요. 자기공명 이제 영상 시스템이라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. 그런 걸 통해서 스탠포드대에서 한번 너슨 교수팀이 한번 파악해낸 게 뭐냐면 왜 충동 구매하는가? 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희 뇌에 대뇌 측자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. 보시는 조 부위인데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사고자 할 때는 제가 엄청 반짝반짝 빛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명품백을 딱 봐요. 그러면은 뭐 여자분들이 이 대뇌 측자익이 반짝반짝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가격표를 저희가 딱 보여주는 겁니다. 500만 원 이렇게 가격표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뇌섬유비라는 게 반짝반짝해요. 얘는 뭐 하냐면 죄책감 지출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애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의 싸움에서 대뇌 측자액이 이기면 저희 지르는 거고요.
그 다음에 뇌섬유압이 이기면 꼭 참는 거예요. 근데 아까 말한 이 대뇌측자액이 탐욕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데 뭐가 또 연관되냐면 성 뭐 이런 것들도 연관이 돼요. 그러니까 저희 아까 봤었을 때 유명한 연예인들이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걸 자극하기 위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. 근데 대뇌측자에게 재밌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뇌섬유압에 재밌는 거네요. 뇌섬유압에 재밌는 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죄책감이 느껴서 그 소비를 안 하게 만드는데 얘가 자주 보면 그게 무뎌져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여행 한번 사이트 했더니 계속 그게 뜨고 우리가 뭐 가죽 자켓 한번 보면 계속 가죽 자켓이 저희 뭐 그 포털에서 계속 뜬다는 거 이렇게 계속 보면 무뎌져 가지고 또 대뇌측자액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. 둘의 결정으로 전전도 피질로 가서 전전도 피질이 행동하게 하는 게 우리 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저희가 충동 구매를 안 하시는 방법은 그냥 내가 저걸 좋아하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정말 충동적으로 사고 싶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. 지금 내 대뇌 측자액이 또 한번 또 활동하고 있네. 야, 얘 엄청나게 활동하네. 내 섬유압이 자나?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그런 걸 막으실 수 있는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 인지하시는 거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? 아니 표대표님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?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쁜 습관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네라고 인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. 근데 굳이 뭐 복잡하게 대뇌 측자액을 생각 안 하시더라도 내 몸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까 이제 에셋 아빠가 말씀하셨듯이 무의식으로 행동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식으로 끌어다니는 게 소비관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하나입니다. 이런 게 좀 연습이 되시면 소비관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다고 보죠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릴 게 감정으로 저질러지는 소비인 거죠. 저희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였나요? 이 영화 제목이? 여기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감정에 따른 소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. 이거는 퀴즈 하나로 좀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가지 감정이 있는데요. 어떤 감정 하나가 다른 여타 감정보다 30% 정도 소비를 더 유발합니다. 어떤 걸까요? 뭐 에셋 아빠는 어떠세요? 기분 좋을 때 지르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 화났을 때?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사지 않을까요? 왠지 그런 느낌인데 아닌가? 저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저희 우리 뭉치님이 화면 편집을 벌써 답을 다 꺼내 놓으셨네요. 그런가요? 저 밑에 슬픔이라는 애가 축 누워 있잖아요. 저희는 슬플 때 한 30% 정도 소비를 한대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예. 이게 왜냐면 그렇잖아요. 평소에 이제 내가 좀 짠돌이야. 이제 술 먹으러 가. 그럼 메뉴판 보고 안주 시키잖아요. 슬퍼. 배신당했어. 찌질해서 포장마차 가서 안주 보고 시켰나요? 막 시키죠. 맞거든. 이건 정확한. 하여튼 먼 예를 들어도 술 얘기로 예를 잘 들으시는 우리 뭉치님이셨습니다. 아주 일리 있는. 그래서 우리가 소비 관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엔 슬픈 일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되니까요. 가정 내에서 기쁜 일 많으시게 준비하는 게 소비 관리에 또 좋은 출발점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네요. 이 슬프면 슬플수록 또 이게 또 지출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. 어떠세요? 좀 보시니까. 저는 그냥 뭐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소비 관리에 있어서의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명언? 좋을 것 같은데 남자는 꼭 필요한 것을 너무 비싸게 사고 여자는 필요하지도 않는 거를 너무 싸게 산다. 이런 명언이 있는데 뭐 남성과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소비 스타일을 한번 잘 보시고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뭐 슬픈 일들 많죠. 뭐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, 좀 슬픔이 기쁨에 대할 수 있게끔 머니스토리 TV 노력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.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. 두 분 캐스트 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